파르첼사 53년에 베네치아 상인 한 명이 평생 그를 괴롭힌 무언가를 적어두었어요. 그는 오스만 궁전에서 젊은 소년들이 체계적으로 상처를 입는 걸 목격했죠. 그건 벌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였어요. 이 소년들은 범죄자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었어요. 가족에게서 납치된 아이들이었고 오스만 사람들이 이상적인 하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로 변신당한 거예요. 이 소년들에게 일어난 일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폭력 시스템 중 하나를 드러내죠. 그 베네치아 상인의 이름은 자코모 베도아였고 자 53년 그의 일기 기록은 오스만 제국 궁전에서 실제로 벌어지던 일에 대한 서구의 가장 상세한 증언 중 하나예요. 하지만 베도아 혼자만 목격한 건 아니에요. 외교 기록, 의학 서적,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체계적인 폭력의 그림을 그려주죠. 소년들은 그냥 아무거나 골라진 게 아니에요. 오스만 관리들은 제국 전역의 기독교 가정에서 8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을 특별히 골랐어요. 그들은 특정한 특징을 찾았어요. 지능, 신체적 매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복수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친척이 없다는 거예요. 선발된 아이들은 특별한 시설로 보내졌어요. 소위 준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서 진짜 악몽이 시작됐어요. 거세는 이상적인 복종이라고 오스만 사람들이 부르는 과정을 위한 첫 단계일 뿐이었어요. 데브시름의 시스템은 오스만 제국이 아이들을 모으는 방법이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관리들이 발칸반도, 아나톨리아, 그리고 다른 정복된 지역의 기독교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그들은 자원자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대규모로 합법화된 납치였죠. 아들들을 숨기려던 부모들은 처형당했어요. 어떤 가족들은 아이들을 선택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손가락을 자르거나 얼굴을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그건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 선발된 소년들은 쇠사슬로 묶여서 100명 이상의 그룹으로 콘스탄티노플로 강제 행군당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 강제 행군 중에 피로, 질병 또는 자살 시도로 죽었어요. 오스만 기록에 따르면 관리들은 수도에 도착하기 전에 10%에서 30%의 아이들이 죽을 걸 예상했어요. 하지만 살아남은 아이들에게는 진짜 악몽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요. 준비의 집은 학교나 훈련센터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공장이었어요. 거세 절차는 오스만 문서에 묘사된 소위 정화실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건 의료시설이 아니라 제국 전역의 준비의 집 지하에 있는 고문실처럼 위장된 수술실이었어요. 절차 시기는 최대한 심리적 충격을 주기 위해 계산됐어요. 소년들은 며칠 동안 격리된 채 다른 아이들이 절차를 받으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오스만 훈련 매뉴얼에 따르면 이건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기다림과 공포가 그들의 의지를 꺾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겼어요. 자기 차례가 되면 소년들은 피와 감염 냄새가 가득한 방으로 끌려갔어요. 여러 어른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동안 이발사 외과 의사가 불에 달군 면도칼이나 날카로운 칼로 수술을 했어요. 마취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고통으로 혀를 물지 않게 가죽띠를 물렸어요. 하지만 이게 더 끔찍한 건 오스만 사람들은 그냥 고환만 제거하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경우에 모든 외부 남성 기관을 완전히 제거하는 전체 거세를 했어요. 부분 거세냐 전체 거세냐는 소년의 예정된 역할에 따라 달랐어요. 궁전에서 높은 직위를 맡을 아이들은 술탄의 여자들에게 성적 위협이 되지 않게 전체 거세를 당했어요. 수술 기법은 의도적으로 거칠었어요. 오스만 의학 서적에 따르면 상처를 지지기 위해 불에 달군 쇠를 사용했어요. 그건 추가 고통을 주지만 출혈로 인한 즉사 방지를 위해 필요했어요.
불타는 살 냄새가 항상 그 방을 가득 채웠어요. 그 시대 의학 기록은 후유증의 끔찍한 세부 사항을 묘사해요. 소년들은 출혈을 멈추고 체액을 흡수하기 위해 뜨거운 모래나 소금에 허리까지 묻혔어요. 그들은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게 종종 신부전과 죽음을 초래했어요. 이건 의학적 실수가 아니에요. 오스만 의사들은 탈수가 사망률을 높인다는 걸 알았지만 그런 시련을 이겨낸 생존자들이 더 심리적으로 망가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 3일 동안 소년들은 자신의 배설물 속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었고 종종 고통과 열로 헛소리를 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빌었어요. 오스만 경비원들은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 그런 애원을 무시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어요. 살아남은 아이들은 상처가 치유되거나 치명적으로 감염될 때까지 몇 주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감염률이 높았던 건 위생 상태가 나빠서 의도적으로 유지됐어요. 오스만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감염을 이겨낸 소년들이 알라가 선택한 자라고 믿었고 더 나은 하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스만 의사들은 절차 후 첫 달 안에 대략 10명 중 9명이 죽는다고 기록했어요. 일부는 출혈로, 다른 일부는 감염, 신부전 또는 쇼크로 죽었어요. 시체들은 도시 벽 밖에 대량 무덤에 묻혔어요. 살아남은 아이들은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을 기다리는 건 더 암울한 이야기였어요. 심리적 트라우마는 계획의 일부였어요. 오스만 훈련 매뉴얼에 따르면 거세 중의 강한 고통과 무기력함은 완전한 정신붕괴와 권위에 대한 절대 복종을 만들기 위해 의도됐어요. 하지만 신체적 상처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상처가 치유되면서 이 아이들은 목소리가 낮아지지 않고 몸이 남성적 특징을 발달시키지 않으며 영원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경계 상태에 머무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오스만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요. 거세를 이겨낸 생존자들은 오스만 사람들이 재형성이라고 부르는 과정에 들어갔어요. 신체적 상처가 자비로울 정도로 느껴질 만큼 체계적인 심리적 파괴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이전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고 이상적인 하인으로 바꾸는 세심하게 설계된 과정이었어요. 과정은 상처가 치유된 직후 시작됐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어요. 항상 터키어나 아랍어로 기독교 출신과 관련 없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새 신원이 아니라 심리적 무기였어요. 새 이름을 잊거나 실수로 진짜 이름을 사용한 소년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어요. 그들은 굶주림의 위협 아래 모국어로 말하는 게 금지됐어요. 오스만 기록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소년들 사이에 숨어서 세르비아어, 불가리아어, 그리스어 또는 다른 모국어로 속삭이는 소리를 엿들었어요. 모국어 한마디가 들리면 며칠 동안 먹지 못하게 됐어요. 가장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전술은 가족에 대한 거짓말이었어요. 소년들에게 부모가 자발적으로 팔아넘겼다고, 가족이 죽었다고, 또는 마을이 파괴됐다고 말했어요. 그게 거짓이라도 격리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어요. 이건 깊은 버림받음감을 만들었고 오스만 사람들은 그걸 이용했어요. 신체적 훈련도 마찬가지로 잔인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아이들은 피로로 쓰러질 때까지 몇 시간, 때로는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서 있어야 했어요. 목적은 신체 발달이 아니라 절대적인 부동과 필요할 때 보이지 않게 되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들은 주인의 필요를 요청 없이 예측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건 미세한 표정, 몸짓, 심지어 호흡 리듬을 읽는 걸 포함했어요. 예측에 실패하면 잔인한 구타나 며칠 동안 빛 없는 지하감방에 갇혔어요. 독립적 사고에 어떤 징후도 즉시 억압됐어요. 질문을 하거나 호기심을 보이거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인 소년들은 소위 교정 절차를 받았어요. 지적 주도성을 파괴하기 위한 체계적인 굴욕이었어요.
일상 루틴은 학습된 무기력감을 만들기 위해 설계됐어요. 그들은 새벽 전에 일어나서 고통스러운 자세로 몇 시간 서 있고 최소한의 음식을 받고 끊임없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상기당했어요. 삶의 모든 측면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됐어요. 가장 불안한 건 의식적인 심리적 의존성 만들기였어요. 소년들에게 생존에 딱 맞는 양의 음식을 주어서 지속적인 배고픔을 유발하고 납치범들의 작은 친절에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때때로 부드러운 순간을 보여주거나 사소한 특권을 주어서 학대자들과 강한 트라우마적 유대감을 만들었어요. 이 심리적 조작은 너무 효과적이어서 많은 아이들이 자신을 파괴한 시스템을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른 소년들의 위반을 밀고하고 납치범들의 승인을 필사적으로 추구하며 결국 자신의 지속적인 폭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오스만 사람들은 이 변화를 임상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훈련 매뉴얼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년들은 6개월 후에 울음을 멈추고 1년 후에 가족에 대해 묻는 걸 그치며 18개월 후에 납치범들의 승인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훈련 끝에 이 아이들은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완전히 망가진 것도 아닌 무언가가 됐어요. 그들은 질문 없이 봉사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살아있는 도구였고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며 자신을 망치고 노예화한 시스템에 심리적으로 의존했어요. 생존한 소년들은 외모, 지능, 그리고 훈련 중 망가진 정도에 따라 분류됐어요. 각 카테고리마다 독특한 공포가 있었어요. 가장 매력적인 아이들은 고위 관리나 왕족의 개인 하인이 됐어요. 이 소년들은 아름다움이 주인들의 성적 폭력 대상이 되게 해서 지속적인 공포 속에 살았어요. 오스만 궁전 기록은 이 아이들이 관리들 사이에서 재산처럼 넘겨지는 수많은 사례를 문서화해요. 높은 지능으로 여겨진 아이들은 행정관과 기록 보관자로 훈련받았어요. 그들은 창문 없는 방에서 하루를 보내 문서를 복사하고 서신을 관리했어요. 잔인한 아이러니는 이전 삶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 그들의 지능이 이제 납치범들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는 데만 사용됐다는 거예요. 가장 강한 생존자들은 궁전 복합의 경비원이 됐어요. 그들에게 무기와 다른 하인들 위의 권력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이 권력은 끔찍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들은 자신을 파괴한 잔인한 시스템을 유지해야 했고 종종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다른 것에 댄 소년들을 처벌했어요. 역할에 상관없이 이 모든 사람들은 지속적인 감시 아래 있었어요. 오스만 궁전 규칙은 그들이 감시받을 수 있는 공동 침실에서 자도록 요구했어요. 사생활은 위험하다고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이전 자신을 떠올릴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일상 루틴은 정상성이나 인간적 연결의 어떤 느낌도 막기 위해 설계됐어요. 그들은 혼자 먹고 조용히 일하며 다른 하인들과 우정을 맺을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적 애착에 어떤 징후도 술탄에 대한 절대 충성의 위협으로 여겨졌어요. 가장 가슴 아픈 측면은 그들이 나이 들면서 어떻게 됐는지예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결코 겪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높게 유지됐고 몸은 작고 약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 문제가 생겨 삶이 점점 더 비참해졌어요. 아마 가장 불안한 증언은 이 사람들 스스로 남긴 희귀한 기록에서 나와요. 쓰는 법을 배운 드문 경우에 일부는 자신의 내면적 경험을 문서화했어요. 1987년에 오스만 아카이브에서 발견된 한 보고서는 이 사람들이 평생 괴롭히는 악몽을 묘사해요. 그들은 꿈에서 어린 시절 집, 부모 얼굴, 그리고 살 수 있었을 삶을 반복해서 봤어요. 하지만 깨어나면 그 꿈의 죄책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과거를 죄악으로 여기도록 훈련받았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 심리학자들이 중증 헬이라고 부를 만한 걸 발달시켰어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옆에서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묘사했어요.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과 연결될 수 없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훈련에 의도된 결과였어요. 격리는 아마 가장 잔인한 지속적인 처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금지됐어요.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지속적인 고독 상태에서 살았어요. 나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에 새로 들어온 소년들을 훈련하는 데 집착하게 됐어요. 하지만 연민 대신 그들은 종종 자신이 겪은 같은 잔인함의 가장 엄격한 집행자가 됐어요. 폭력의 순환은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권력이 있어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의학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평균보다 일찍 죽었어요. 종종 스트레스 관련 질병이나 자살로요. 노년에 도달한 사람들조차 어린 시절에 당한 일로부터 심리적으로 결코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 체계적인 아동폭력 시스템은 400년 이상 지속됐어요. 대략 200,000명의 소년들의 삶을 파괴했어요. 오스만 제국은 1908년에 이 관행을 마침내 금지했지만 갑작스러운 연민 때문이 아니에요. 유럽 강대국들이 경제 제재를 위협했고 제국이 이미 붕괴 중이었기 때문에 멈췄어요. 마지막 세대에 거세된 남성들은 1960년대까지 살았고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를 침묵 속에 안고 갔어요.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이제야 밝히기 시작한 건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의존한 오스만 기록이 의도적으로 정화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이전 궁전터에서의 고고학 발굴이 문서화된 공포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2021년에 지오레이더가 이전 준비의 집 근처에 여러 무표지 매장지를 드러냈어요. 해골 유적은 문서화된 절차와 맞지 않는 상처 흔적을 보여줘요. 일부 시체는 반복적인 수술 개입의 징후를 보이는데 이 아이들이 의학 실험에 사용됐을 수 있음을 시사해요. 더 불안한 건 이 무덤 주변 토양의 화학 분석이 오스만 제국에 있어서는 안 될 물질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화합물들은 소년들이 초기 형태의 심리활성 약물에 노출됐을 수 있음을 암시해요. 이건 무서운 질문을 던져요. 오스만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 대한 추가 실험 증거를 숨겼다면 그들이 어떤 다른 체계적인 공포를 은폐했는지, 그리고 땅 아래에 숨겨진 잃어버린 역사적 관행이 얼마나 더 많아서 인간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더 어두운 진실을 드러낼지